중국 경제가 갈수록 위기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말들 하는데 과연 그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미국 의회의 한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 개방이 시작된 4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를 했고요. 한 싱크탱크는 중국 경제의 회복이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으면서 곧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현지 시간 28일 미중 간의 전면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두 나라 간의 줄다리기가 특히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해제하면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 700페이지 분량의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주요 분야의 고급 인재 부족,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문제, 주요 분야의 숙련 노동자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마오쩌둥이 사망한 이후 중국 경제가 개방된 이래 40년 내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RFA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경쟁력과 사회 결속력이 확연하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 중국 당국은 이런 위기의 요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도 최근 미국과 중국의 미래 경제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분석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토마스 J. 누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경제는 국내 경제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앞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듀스터버그는 현재 중국이 직면한 정부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공급 과잉 등 이 경제 압박이 경제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은행과 지방 정부는 중국 공공 지출의 85% 이상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를 계속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이지만 중국 국유기업은 비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이익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부동산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권을 매각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려 하지만 그것조차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듀스터버그의 설명입니다. 듀스터버그는 이어서 중국은행과 지방정부가 자초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중국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 만들었고 이는 내수를 늘려서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시진핑의 전략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듀스터버그는 중국 경제는 현재 중국 당국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구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 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재계 건물들과 만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듀스터버그는 이어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외 투자와 해외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자국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시진핑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경제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중국의 고위급들이 부지런히 미국과 접촉한 것도 이 중국의 요구 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미국 당국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지만 결론적으로 시진핑이 원했던 것들은 거의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도 이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시진핑 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원칙대로 대응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달래는 외교를 하게 될 경우에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고 심지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조건 중국 달래기에 나서는 외교를 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도 참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위기로 흘러가면서 다시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리커창 전 총리입니다. 특히 그가 최근에 심장병으로 급사하면서 중국인들의 리커창에 대한 아쉬움과 추모는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줄곧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말하면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중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창하고 국가 주도의 국진민퇴,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약진하고 민간기업은 퇴조한다. 이 국진민퇴를 내세울 때 리커창은 덩샤오핑의 선불원, 먼저 부자가 돼야 된다를 추정하면서 노점 경제를 칭송하는 민진국퇴론을 제창했었습니다. 시진핑 스스로 중국이 모두 다 어느 정도 잘 사는 샤오캉 사회를 이뤘다고 자평했을 때도 리커창은 14억 중국 인구 중에서 6억 명의 월 수입은 천위안, 한 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며 집세 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으면서 중국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시진핑이 공공연하게 말한 대로 샤오캉 사회는 이루어진 것일까요? 지난해 중국 도심 지역 상위 20%하고 하위 20% 소득 차이가 6.3배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차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5년 이후 최대입니다. 농촌 지역의 상하위 20% 간 빈부격차는 9배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빈부격차의 증대는 중국의 경제 구조가 물론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중국은 민간 소비 중심 경제가 아니라 국가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과 강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 성장률을 써먹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서방 세계의 경제 성장률과는 기본적으로 질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서방 세계는 민간 경제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중국은 그동안에 실질 경제가 저조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설비 등의 인프라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44%를 쏟아부어서 성장률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의 평균이 25%에 머무른 것에 비하면 유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위한 정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그 자금의 원천이 인민의 돈이었다는 점입니다. 연 1.5% 안팎의 정기예금 금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률로 형성된 자본을 중국 공산당이 인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유기업과 지방정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차량 통행도 없는 고속도로, 이용 승객도 별로 없는 고속철도, 그리고 뜰 비행기도 없는 빈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의 치적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무모하고도 만용적인 경제정책이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1인당 GDP를 1달러 올리는 데 필요한 투자 규모가 1990년대에는 1인당 3달러, 10년 전에는 5달러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9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초 체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중국 경제를 마치 엄청나게 맷집 좋은 거인인 양 착각을 하고 폼제다가 이제야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 폭망의 원인은 시진핑 주석이 제공을 했습니다. 출발은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이를 경제적 원리로 풀 생각을 하지 않고 대뜸 공동부유를 내세워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명령하면 산층이 다 떨면서 모든 것이 작동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동산을 후려쳤더니 곧바로 위기가 닥쳤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려 36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이미 아파트를 청약한 수백만의 인민들이 들고 일어서는 소요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핵심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산당이라는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의 자유도 민간 기업들의 영업 활동도 막아버린 대가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했던 중국 공산당 최고의 경제통 자오지양 전 총서기는 그의 회고로 국가의 죄수에서 왜 선진국 중에 다른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는가? 한 국가가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적인 시장경제, 현대 문명을 실현하려면 정치체제는 반드시 의회 민주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 위기 원인도 또 풀어나갈 해법도 모두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이트함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